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정부 연금 개혁안 논점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정부 연금 개혁안을 소개하고 몇 가지 제기되는 논점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연금 개혁안은 그 전에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기본 토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앞부분은 재정 계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고요. 이후 정부 연금 개혁안과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계산 결과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5차 재정 계산 결과에 의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주목하는 수치가 기금 소진 연도 그리고 2055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55년이 아니고 55년 이후이죠. 지금의 신규 가입자들이 2055년 이후에도 가입자 신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급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2055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재정 계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지출 총량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수입 총량선이고 아래로 향하는 막대 그래프가 지출에서 수입을 뺀 당해년도 수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행 국민연금은 소진을 기점으로 해서 당해년도 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적신호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가방식 비용률이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는데 3차, 4차, 5차를 하면서 5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2080년 기준으로의 부가방식 비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2.6%, 29.5%, 34.9%.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갈 경우에 동일한 40%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더라도 저희는 현재 세대의 가입자들은 9%의 보험료만 내고 40%를 받지만 미래 아이들은 40%를 받을 때 무려 35% 저희 지금 우리보다 5배를 내야 된다는 진단 결과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이 축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미션이 이 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미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짜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짤 수 있을까?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이 난감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일단 저희 진단 결과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5배 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정 전망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가방식 비용률은 워낙 가입자 그리고 수급자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재정의 진단은 당시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총량, 즉 지출 총량, GDP 대비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자고 또 강조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당해년도 급여 지출 GDP 수치입니다. 지금은 한 2%대인데 이제 미래 9.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서구는 지금도 9%, 10%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여기서부터 조금 상향합니다. 서구 나라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 2070년, 80년대에 대략 GDP 10%로 소득비례 연금이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그래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는 지금도 10%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수익 그래프인데요. 서구는 수익 그래프도 지금 지출 그래프와 맞습니다. 이른바 수지 균형을 맞춰놓기 때문에 GDP 지출 그리고 GDP 수입의 수치가 동일한 고도를 가지고 같이 평행을 달리는데 우리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오히려 하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당해년도 수지 적자이고 2080년 즈음에는 무려 GDP 7%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당해년도에 약 150조 원 정도의 적자가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의 총량을 당의 경제력 규모에 맞춰서 GDP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수입을 같이 봐야 되고 지출과 수입을 같이 결합한 지표가
수지 적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GDP 규모로 미래 재정을 전망할 때 요 수지 적자 수치를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비해서 받는 급여는 비슷한데 내는 건 뒷세대로 갈수록 계속 커진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세대와 그리고 2040년 세대와 2070년, 80년 세대 간의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게 현지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국민연금에서 그런 세대 간 갈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저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5차 재정 계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전문가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보면 제 느낌에 재정 안정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장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판단에는 오히려 가장 많은 분들이 중간 정도에 있었어요. 둘 다 중요하고 우리가 잘 절충하고 조정해서 가야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 다수가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느꼈는데 5차 재정 계산 즈음할 때는 그 지형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가운데 정도에 있던 분들이 재정 안정화의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베이비 부모들의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졸업해 버렸다는 거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베이비 부모들이 국민연금을 졸업해 버렸습니다.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보험료 부담이 많은 그리고 가장 국민연금 혜택이 큰 그 연령대의 730만 명이 국민연금을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할 때 그거의 핵심 수단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상일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그 카드를 작동시키더라도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혜택을 입었던 집단이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미 1차 골든 타임은 놓친 격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죠.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머가 지금 50대들이 국민연금에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빨리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뒤에 논점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연령대별 차등 보험료율 방식을 도입했던 그 배경에도 이러한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위기 의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공적연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세대 간 계약 혹은 세대 간 연대고요. 저는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해년도 일하는 사람들의 재원으로 당해년도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연대라는 멋진 가치를 부여해 줬는데 과연 그런 20세기의 세대 간 연대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금에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문이 아니고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앞세대가 뒷세대에 자신의 노후를 의존하는 세대 간 연대는 인구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뒷세대로 갈수록 인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른바 부가방식 비용 구조에서의 노후가 가능했지만 21세기는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뒷세대의 노년 부양 부담이 무거워지는 시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전망은 거의 이제 그 전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세기에 만든 국민연금에서의 세대 간 연대의 가치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현 세대가 구현한다면 무한정 공적연금은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거라는 게 아니고 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세대한테 주어진 과제,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노년 부양의 부담을 지게 될 우리 뒷세대, 우리 자식, 손주들의 그 부담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을 만큼 경감해 주는 것. 그게 이 시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현 세대의 세대 간 연대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5차 재정 계산에서 여기 표가 있는데 아마 너무 이렇게 촘촘해서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8개 방안을 제출해서 흐트러뜨려 버렸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재정축의 목표에 기반해 봤을 때 사실상 이 방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조합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하는 걸 재정 목표로 삼았고요.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8개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 재고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이 세 가지의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때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제도 그리고 인구 여력에서 결합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가 뭘까? 여기 보면 맨 아래도 써놨는데요. 대략 보험료율을 15%, 그리고 기금 수익을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평균 4.5%를 가정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향해서 한 5% 정도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2048년까지 3년 정도 더 상향시키는 이런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게 되면 90년대, 70년 이후까지의 기금을 유지하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다 어려운 과제죠. 일단 이 미션을 가졌던, 재정 안정화 미션을 부여받았던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실상 보험료율 15, 그리고 기금 수익 5.0 혹은 5.1,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68세로의 중장기적 상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 계산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여러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금 개혁안은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인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개혁하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모델로 기금 수익 재고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대 간 형평으로서 차등 보험료율, 지급보장 법제화 등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노후소득 강화로 오늘 저희 세미나의 또 주제 큰 타이틀이기도 한 다층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의 방안을 모두 담은 되게 종합적인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리고 국회도 이제 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이 한 종합 상자를 한꺼번에 다루어서는 논점도 많고 문제의 난이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개 정부가 연금 개혁안에 낸 요 패키지 의제 중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연금 개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의제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쟁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부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입니다. 13%, 42%. 저는 매우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13%는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가 접근한 소득 보험료율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한 공감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인데요.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서는 13, 43, 44, 45도 나왔습니다만은 소득 대체를 올리되 42에 갖고 있는 의미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20%포인트 인하시킬 때 이행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표에 따라 지금은 0.5포인트씩 내려가면서 지금 시점이 이제 42%입니다. 근데 이걸 더 내려버리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 합의인데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걸 다시 위로 상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금 개혁에서의 신뢰에 큰 훼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42까지는 유지하고 여기서 홀딩해서 41을 유지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정안을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13, 42 모델로 이번 단기적 모수 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장기 지속 가능성으로 자동 조정 장치인데,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 인구 구조에서 이 제도의 유용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소득비례 연금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미래 재정이 불균형한 불안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무척 재정이 불안정하죠.
서구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탑재 가능한 이유는요. 이미 일정한 재정 안정 수지 균형을 달성했어요. 지난 30년의 개혁을 통해서. 따라서 이후에 인구 구조의 변화 혹은 경제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조금씩 연착륙 반영시키는 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큰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제도 내부의 수지 불균형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재정 안정화 조치가 그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그거로 인한 또 하나의 2차 재정 안정화 조치가 같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국민연금에서의 재정 안정화, 굳이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급여 하향의 폭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명확하게 미래 급여가 이렇게 깎일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지닌 자동 조정 장치가 지금 연금개혁 테이블에 있는 건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논의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우리 사회에 제안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그 다음에 후속 논의 테이블로 가져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험료율인데요. 이것도 논란이 큰데 세대 간 후려치기다, 갈라치기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서구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례적인 제도인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이례적인 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1세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졸업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내 연령대별, 집단에 따라서 국민연금 안에서의 급여 혹은 기여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격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있는 가입자 내에서 지금의 50대 중장년들은 상당히 후한 급여 혜택을 보고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는 기간은 짧거든요. 거꾸로 청년들은 낮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고 앞으로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를 지닌 거여서 저는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추정으로는 이 차등보험료율이 도입되더라도요, 이미 지금 현재 국민연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개선한다는 취지고요. 하지만 차등보험료율이 이번에 처음에 도입되다 보니까 제도 설계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틈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자처럼 비록 40, 50대 연령대이지만 과거에 가입 이력이 적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장년에 빠른 소득 보험료율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일정한 특례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인상을 20대, 30대, 40대로 자르다 보니까 그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일정의 발짝 뛰는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연령간 한 살 차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노소득 보장 강화 방안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정부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사회에서의 노후 빈곤 그리고 노후 불안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당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시하면 결국은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 40만 원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2022년 대선 때 이야기한 40만 원이거든요. 2026년에 40만 원이 되면 사실 이미 그때 기초연금의 자연 증가분에 따라 거의 한 36만 원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의 현금 소득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기초연금 안은 2022년 대선의 수치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45 내지 50만 원 정도의 제한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의 정부의 약자 복지 국정 철학과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특히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은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주제에서 강조되겠습니다만은 퇴직연금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만드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만은 저는 1년 이상 고용자들만 적용되거든요. 1년 미만의 고용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격차를 감수하고 있는데 또 법정 의무 제도인 퇴직연금에서도 이런 차별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그리고 시급한 과제는 1년 미만의 고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런 제도 개혁이 역시 이번 국회 논의에서 당기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크게 보면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 모수 개혁, 즉 국민연금의 단기적 재정 안정화 모수 개혁은 42, 13%는 무척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장기 지속 가능성에서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수익률을 재정추계위원회가 제안한 평균 4.5가 아니고 5.5로 1.0%포인트를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대부분 제도 내 의사결정 변수가 아니고 좀 더 바깥의 변수고 경제 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이번 국회로 남기면서 구조개혁을 얘기했고 또 장기 지속 가능성 2080년, 2090년대까지의 기금 유지를 얘기했지만 그 기금 유지를 제한하는 수단이 결국은 자동 조정 장치와 기금 수익 제고라는 의미에서 정부 역시 제도 개혁을 통한 장기 지속 가능성의 방안은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우리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15%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이런 제도적 변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장기 지속 가능성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단기 국회 논의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까 2단계 테이블에서는 이런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요. 보장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인상 그리고 퇴직연금의 확대 적용 이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국민연금이 좀 더 제도적으로 성숙되고 또 기초 퇴직연금이 각 가입자 집단의 계층별 처지에 따라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연금개혁안의 세대간 공정과 노후소득 보장인데요. 주로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조정 장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가 세대간 공정이고요. 두 번째가 세대간 공정을 추구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아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사전에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와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 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세대 간 공정이라는 개념을 오늘 발표 주제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지금 세대 간 공정이라는 주제는 모든 다른 국가들이 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98년에 이제 연금 개혁을 실시할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제도의 구축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연금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이때 이제 기본 원칙이 재정적 안정,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제도와 근로동기 강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적립액 증대 이런 이제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연금 개혁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영국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도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노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기본 원칙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연금 개혁의 공정성의 의미는 저소득 보호나 여성 보호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노사 간의 공정성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 공정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2017년에 연금 개혁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정적 연금을 위해서 그리고 연금 재정과 세대 간 공정을 위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네들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기본 원칙에 세대 간 공정을 담지는 않았지만 이때 연금 개혁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었던 그 이제 그 정부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의 연금 제도의 문제들을 후세대에게 부담을 남길 수 없다.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그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는 내용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연금개혁에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서 더 공정하게, 더 단순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연금개혁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기본 원칙을 보시면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대 간 공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제 원인은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국가들의 자구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세대 간 연대 개념이 우리 이제 연금 제도에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공적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연대라는 건 후세대가 그 선세대를 부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좀 이제 인구가 더 많은 후세대가 선세대를 위해서 그 연금제도를 지탱해 주는 게 이제 과거의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이었다면, 현대의 지금의 이제 연금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 간의 연대의 개념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후세대도 선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연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그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추진할 때, 그때 이제 그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역사상 이제 가장 최장기 파업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 젊은이들과 연금 사각지대 노인 이들을 위해서 그 개혁이 불가피하고 철회의 뜻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2004년 개혁의 내용도 보면 그 일본은 세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수급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해 왔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전례 없는 불신으로 이전의 연금 개혁을 답습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연금 개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전의 연금 개혁을 답습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해왔냐면, 이제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줄 그 연금액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연금을 지급해줄 이제 기금이 부족하다 하면 이제 보험료를 올리고 또 보험료를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만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어떤 전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2004년 대개혁 때 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간 공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느냐, 급여 측면에서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방식 법정연금의 보험료율 변화율을 반영하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 인자는 사실 제도 부양비의 변화율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산식을 보시면 법정연금 기준연금액은 이제 전년도 기준연금액의 이제 임금 상승률을 통해서 이게 재평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료 변동률을 이제 포함을 시킨다는 건, 작년에 이제 보험료가 예를 들어 뭐 18%였는데 올해 뭐 18.3%로 인상됐다. 그 다음 해에 뭐 19%로 인상됐다 이러면, 그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 인상분만큼 급여액에 그 변동률을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변동이 뭐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0.98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후세대가 그 연금 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그쵸. 후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선세대의 급여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제도 부양비의 변화라는 건 그만큼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그 수급자들이 같이 안고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데, 그 원칙적으로 재평가는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주던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이제 구매력을 확보해 주는 게 사실 원칙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보다 이제 더 높다. 즉 뭐냐면은 이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생산 인구의 임금 수준이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기존 수급액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은 또 다른 이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여명 계수를 적용한다던가 뭐 이제 자산과 연금 부채의 비율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각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의 특성에 맞게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킨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차 베이비 부머를 이제 63년생까지 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64년생부터 한 4, 5년 정도를 2차 베이비 부머 인구에서 빼셨는데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집단까지 그냥 다 넣어서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다 이제 그 2차 베이비 부머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그 1, 2차 베이비 부머를 전체 다 합했을 때 한 1660만 명 정도로 현재 전체 인구의 한 32.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끝나는 시점이 2034년 정도라고 보면 그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까지 싹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2036년경에 이제 우리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인구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36년경에 이제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를 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안 같은 경우에 요 시기 정도에 좀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시키는 안의 하나로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또 이제 연금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본다면 72년이 되면 2072년이 되면 그러니까 인구의 50%가 노인이 됩니다. 이거는 즉 인구의 50%가 연금을 수급한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든 건 예견된 상황이라서 향후 한 25년 이후면은 2050년경이면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역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 이제 국민연금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재정 균형의 필요성에 이렇게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재정 균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그 지금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기금을 보유를 한다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 전제인데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부분 적립 방식이라는 건 일정 정도로 기금을 유지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재정 균형은 그 이제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70년 후에 적립 배율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장기 재정 균형을 추구를 해왔는데 그 2차 재정 계산 때를 보면 그때 이제 2차 재정 계산을 하고 그거에 이제 이어서 이제 2차 연금 개혁을 2007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보험료율 제한을 할 때 한 13% 가까운 이제 보험료율 제한을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 소득 대체율 40%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13% 보험료를 올렸어야 되는 그 누적분이 사실 2024년인 지금까지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이제 27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27세 밑에까지는 좀 적용제로 보고 27세부터는 이제 당연 적용자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27세가 지금 보면 한 1980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냈었어야 되는 4%의 보험료가 한 17년 정도 누적되어 온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어떤 세대 간 공정 관점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접근을 해 본다면
사실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이라는 이 부분 적립 방식은 적립적인 요소와 부가방식적 요소를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감소율을 적용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부가방식적 요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수급 연금, 그러니까 기수급 연금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다가 가입자 감소율을 반영을 시킨다는 건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급액에 연동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대여명을 만약에 이제 급여 연동에다 반영한다면 이거는 사실 적립 방식적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금을 받게 되는 총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최초 연금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대여명에다가 그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목표 지급률하고 이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즉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이 건드려지는 좀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핀란드 지급률 같은 경우에 1.5%인데 최종적으로 급여를 이제 급여를 줄 때 여기에 이제 기대여명 개수를 곱해지게 되면 사실 지급률이 1.5%보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게 돼서 이제 최초 연금액에다가 이제 적용할 때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한 대로,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성 이런 관점에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걸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빠른 발동을 통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이제 빨리 종료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세대가 부담했어야 될 그 미부담 보험료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제 차등 보험료하고 원칙적으로 어떤 이제 그 논리와 그런 기조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이제 빠른 발동과 빠른 이제 종료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 급여 자정 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재정 균형은 달성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특히 이제 재정 균형 면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달성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라는 그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제 문제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일본 사례를 참조로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소득 대체율 5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자동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1968년생이 1988년부터 40년간 이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을 계속 이제 누적해서 보면 한 55.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80년생 같은 경우에는 47.3%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쭉 명목소득 대체율을 누적을 해보면 한 45%가 되는 시점이 그 1985년생인 65세가 이제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뭐 발동해서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지금 42%의 소득 대체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자동조정 장치를 적용하더라도 이보다는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까 이제 그 핀란드처럼 이렇게 1.5%에서 그 지급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 발동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 인상에 추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5% 정도라고 이제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역 가입자하고 사업장 가입자가 그 단일 제도 안에 이제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지금의 이제 노동시장이나 고용 형태 다양화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가입자들을 포괄해야 되는 이 국민연금의 이런 숙제에서 이 이상을 부과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건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고 15%와 18%까지를 제한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걸 따져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가 다 같이 들어있는 함께 들어있는 그런 공적연금 제도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캐나다나 미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지역 가입자와 그 사업장 가입자가 한 제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험료를 보면 뭐 11.9%, 뭐 10% 내외 이런 수준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최대 보험료율이 22%인데 법정연금의 그 자영자를 포괄하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자영자들도 법정연금에 가입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율 18.3%지만 그거는 사업장 가입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거고 그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최대 보험료를 올린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든지 안 하든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이제 논의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좀 사실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올리면서 이게 같이 도입이 된 것이지, 그 18.3%까지 보험료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2%까지 보험료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제 함께 이게 그 도입과 그 자동 조정 장치와 보험료율이 함께 도입돼서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또 뭐 그 재정 균형 자체가 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 만약에 이제 이거에 동의를 못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재 그 조세 투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정교한 방식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정부안 발표된 이후 논란이 이제 큰 사항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선세대와 후세대 간의 어떤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이걸 도입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정하고 적용은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의 감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안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입 시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작동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고, 저 자료집에 오타가 있는데요. 거기 자료집에 스웨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이 아니라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상승에 경제 성장이나 이제 보험료 변동을 추가하는 이걸 도입을 했다가 이제 거의 뭐 한 5년 만에 이거를 이제 물가 상승만으로 이제 재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도입과 폐지를 또 반복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도가 창설된 이후에 몇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걸 도입하는 게 맞냐, 60년 이후에 도입하는 게 맞다, 뭐 70년 이후에 도입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데, 사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축적인 고령화를 이제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인상 시기를 좀 몇 차례 놓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도를 몇 년에 우리가 시작했냐는 사실 중요한 그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보장 부분인데요. 소득보장 부분에서 그 국민연금의 보완제로서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 세대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것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지금 한 GDP의 1% 정도를 그 기초연금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금을 납부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나 그 다음에 그 연금액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그 2040년 정도에 이르러서야 한 7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국민연금, 저연금, 그다음에 무연금자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했을 경우 소득 대체 45% 인상과 기초연금 그 인상 시의 그 노인 빈곤율도 사실 그 기초연금을 이제 좀 더 높이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한 대로 생계급여 감액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그 빈곤율 감소의 효과는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세대를 위한 급여 자동 조정 장치를 뭐 재정 평가 기간 초기에 발동을 한다면 그 이제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연금 상승분이 상당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40%는 빈곤한 노인이고 그 중에 이제 30%는 또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 국민연금의 어떤 급여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지금 이제 그 소득 감소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금소득세 공제 인상이라던가 건강보험료 공제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무연금 저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또 기초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의 보완제로서 좀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성격에 맞는 그런 노후소득 보장을 생각한다면 그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이거의 그 성격에 맞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가입 기간의 확보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소득 대체율 인상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안하고 그 특이한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좀 이제 알 수 있도록 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들을 통해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이제 가입 기간은 사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크레딧 제도는 이제 사전 지원 제도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좀 전적으로 좀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의 확대는 그 비례연금에 대한 국고 비중의 확대 방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정 안정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조정 역시 이제 그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사업장 임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 9%를 지금 자기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이 조정이 된다면 그 60세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자기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가입 기간을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발표된 연금 개혁안 중에서 그 자동 조정 장치를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동 기간 동안에 그 감소하게 될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봉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이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이외의 제도로의 변경은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DC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틀은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기금은 반드시 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DB 방식의 존속을 하는 내에서 그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확정해서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속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법연구원 강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입니다. 좀 전에 두 원고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거기 연장선에서 이제 발표됐다면 우리가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적연금에 대한 어떤 평가,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로서의 평가가 조금 그동안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왜 미진했는지 거기에 대해 일단 사적연금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고 사적연금이 이제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4챕터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또 이제 두 가지 발표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 또 그 제도적인 한계, 그럼으로써 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인구 경제학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변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 국민연금만으로, 공적연금만으로 이 노후소득 보장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되더랐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요, 국민연금 재정 개선 결과를 한 20년에 걸쳐서 1차부터 5차에 걸쳐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재정 계산이 하는 과정에서 한번 연금 개혁 이후의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2차와 3차의 기금 소진 시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재정 계산 제도가 한 이후에 그 인구 경제학적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서 한 10년간에 걸쳐서 제도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5년이나 당겨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많은 커버를 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후 빈곤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 역할을 이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새로운 재정 문제를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공적연금은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초노령연금의 어떤 재정 문제가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난 뒤에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공적연금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계속 부족해 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왼쪽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이제 재정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어떤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사적연금이죠.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할 어떤 역할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지금 시점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추계를 해보면 소득 대체율은 한 현실적으로 지금 목표 소득 대체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 40%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추계를 해보면 한 25%에서 한 30%, 기초연금은 한 10%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공적연금이 평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정소득 대체율은 그러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70%로 60에서 한 70%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사항이 사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우리가 메꿔 넣어야 됩니다. 뭐 대략 보면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뭐 그 사적연금에서 또는 뭐 사적 자산에서 메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러면 뭐 이런 어떤 노후 준비는 지금은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와 제도 내시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적연금을 통해서 좀 맞춰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는 여전히 이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사적연금이 향후에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사적연금이 지금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여기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 그리고 또 기대,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낮은 가입률입니다.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낮은 가입률이 이제 문제인데요. 왼쪽 그림은 퇴직연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개인연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소득 계층별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규모가 증가하는, 즉 근로자의 어떤 근로 여력이 있는, 뭐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입률이 좀 높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체계로 보면 이제 국세통계연부로 오른쪽에 이제 분석한 건데요. 보면 소득 계층이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계층에서 가입 여력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실은 보면 사적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소득 보장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타겟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이제 지켜가는 게 맞고, 공적연금은 중산층 이하에 좀 포커싱이 돼서 간다 그러면 상호 어떤 노후소득 보장의 연계가 좀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어떻든 간에 사적연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은 가입률을 어떻게 보면 좀 제고해 나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사적연금의 문제점이면서 또한 사적연금이 노후보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적립금의 누수를 막는 겁니다. 적립금의 퇴직연금의 어떤 중심으로 보면 적립금의 누수는 중간에 이제 인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직할 때 해지되고 있는 문제,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중도 인출 또는 중도 해지, 이 용어로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인데요. 지금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왼쪽 그림인데요. 보면 그림이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동그라미입니다. 한 1.7조 정도가 중도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라는 거는 직장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어떤 금액인 거죠. 퇴직금으로 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고요. 퇴직연금으로 치면 중도 인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도 해지입니다. 즉 이직 과정에서 해지되고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는 비율로는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대 금액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즉 13.9조, 참 14조 정도 동그라미에서 있는 수치 안에 있는 걸 보시면 14조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 이거를 막아야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15조 정도가 연간 누수되고 있고요. 그걸 적립금 비율로 보면 한 4%에서 한 5% 정도가 매년 빠지면서 또한 계속 보험료 8.3% 해가지고 또 충당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 보면 좀 막더라도 상당한 어떤 노후보장의 역할을 좀 해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퇴직연금의 향후 노후소득 보장의 관건은 이 중도 누수되는 이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 통계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런데 한 10년 유지율로 보면
한 50% 정도가 가입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또 적격 대인연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걸 뭔가 어떤 가입의 유인 또는 유지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서 누수를 막는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사적연금에 적립금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금 400조고요. 개인연금의 적격 개인연금 또 한 2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사적연금 평가 한계 중에 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 노소득 보장보다는 제도를 흔드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형의 어떤 도입을 에 대한 어떤 불씨가 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악유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많이 이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고요. 실적 배당형은 굉장히 어떤 불안적인 요소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 최근에도 뭐 보면 한 5, 6% 정도는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실적 배당형에서는 크게 수익률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여하튼 한 2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왼쪽 그림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5년 평균 환산 수익률도 오렌지색입니다. 보면 스무디하게 떨어집니다. 스무디하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스무디하게 5년 동안의 어떤 그 수익률을 평균 연환 환산 수익률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어떤 환경인데 개인연금은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좀 잘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연금저축도 비슷한 퇴직연금과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에서 박스권에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은행에다가 맡기면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퇴직연금 수익률로 이 2%가 맞느냐? 뭐 이런 부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영향, 뭐 어떻게 보면 압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단계에 갔을 때 지금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급 단계에 갔을 때 아까 뭐 중간에 누수되고 적립금이 안 쌓이고 그러니까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왼쪽 그림입니다. 55세 이상 연금화가 가능한 대상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율이. 대상자 비율 중에서 연금 수급률, 그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타고 있는 비율이 지금 7.1%, 2003년도 기준으로는 1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연금화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지금 10% 내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역할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노후소득 보장으로 간다 그러면 연금 수령이 뭐 최소한 제가 그냥 생각인데 일시금을 전체가 다 연금 형태로 어떻게 보면 누적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 이제 일시금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적연금은 또 이게 세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제도로서 유인을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은 실질적으로 유인이 실은 좀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보니까 우리는 DB/DC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납부액 대비 세제 인센티브를 보니까 한 17%, 14, 한 15% 내외다고 보면요. OECD는 한 26%,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2016년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딱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보면 세액 공제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제 인센티브는 본인 부담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세액 공제로 변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좀 국제 수준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금을 찾는데 일시금 수령의 인센티브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 공제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어떻게 보면 퇴직소득으로 바로 일시금을 찾는데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직할 때마다 해지하고 해지할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을 차라리 낮추고 그러면 낮추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퇴직소득세가. 이거를 연금소득으로 유인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납부시, 운영시의 세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왼쪽 그림은 앞에 제가 왼쪽 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했고요. 오른쪽 표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연금이 현재 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낙타 모양의 그림이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의 그려진 어떤 그림입니다. 즉 55년도에 이제 소진되는 거로 보면 이 퇴직연금은 이게 이제 추계 방법에 따라 선을 위선과 아래선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국민연금 퇴직 수익률을 쫓아가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을 쫓아가느냐 그 차이인데 어떤 거로 가든 간에 한 50년 전후쯤 되면 국민연금보다 기금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금으로서는 가장 큰 기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향후 한 25년도 전후쯤에는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전망과 기대인데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냐 보면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분을 통해 8.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8.3%에 해당되는 부분가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거 IRP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에 기여해 가지고 요거는 두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과 2가 합쳐져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 세 개의 적립금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은 실링이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현재 약 600만 원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어서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퇴직급여는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8.3% 그대로 적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한소득이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연간 한 50조 정도 쌓입니다. 쌓이는데 퇴직연금은 한 40에서 45조 정도, 45조 내외에 쌓입니다. 5조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그 실질적으로는 이대로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한 2030년 내외에서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어떤 적립금 쌓이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추세를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 비율을 봤을 때 즉 개인형 IRP가 미국으로 치면 IRA인데요. IRA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율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직 과정에서 쌓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기회에 의해 쌓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기 전망을 오른쪽 표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이제 동그라미 해놨는 게 제가 왼쪽 그림에 대한 거를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거고 이걸 2090년까지 추계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퇴직연금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가치로 이제 추계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2035년 내외에서 이제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상가 형태로 추계를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즉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높아서 2090년
정도에 가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장기 추계를 해봤을 때는 퇴직연금의 굉장히 추계 그 적립금이 높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퇴직급여를 이제 퇴직금을 없애고 이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추세.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화로 계속 유도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제 퇴직연금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25세 입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40년 가입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근로활동 전환율로 이제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5세 근로자로 들어왔을 때 40년 동안 근로한다고 보면 그 사람은 임금 근로자로서 한 20년 동안 근로를 하고요. 자영업을 한 8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취업 기간이 한 13년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균 근로 활동 기간 한 2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입직해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자영업을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을 막는다 그러면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그렇다 그러면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득 대체율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퇴직연금 중심으로 보면 왼쪽 그림은 퇴직연금이고요. 오른쪽은 개인연금, 즉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을 국세통계연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분석 방법이 살짝 좀 다른데요. 왼쪽은 퇴직연금 55세 이상의 수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현재 연금 수급자는 연금 적립액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 대상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4.3%밖에 안 되지만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6.4% 정도 되고요. 일시금자도 어떻게 보면 연금으로 전환해 본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전환을 하면 1.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연금으로 받을 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상당히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16.4%는 상당히 오랜 동안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현재 55세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소득 대체율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4% 정도를 어떻게 보면 뭐 확보할 수 있다. 연금 형태로 받게 만든다면 향후에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적정연금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좀 방법론을 좀 달리 했는데요. 뭐 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 대체율을 한 3.2% 정도는 최소한 지금 현재 수급 가입 이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능하다. 한 20년 납부하는 거로 하고 평균 보험료를 한 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3% 정도 종신연금 형태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러프하긴 하지만 연금 형태로 받으면 한 15%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사적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향후에 충실히 가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형태로 이제 본 게 앞에 거는 실적이고요. 요거는 뭐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40년을 가입한다 또는 20년을 가입한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심플하게 보면 왼쪽 그림인데요.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3%입니다. 3%인데 40년을 가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면 13.3% 정도 나오고 요거를 보험료율을 본인 기여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6%까지 올린다고 하면 계속 이제 25.6%까지 소득 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25년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오른쪽 표입니다. 한 16%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투자 수익률 증가 시나리오입니다. 투자 수익률 증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이긴 하지만 3% 정도로 보고 6%까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모습이 이제 13.3%에서 25.3%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시장이 허락해 줘야 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험료율 상향을 통해서 그리고 누수를 되는 걸 막는 걸 통해서 소득 대책을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참고는 국제 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의 노소득 보장 방안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방안은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소득 보장의 어떤 역할이긴 하지만 그 소득 보장을 되기 위해서 연금 정책은 수급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적립금 누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 수급 단계의 노후 보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애 관리입니다. 즉 가입 단계에서 수급 단계로 연금화 정책을 관리를 해줘야 이게 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어떤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입을 해놓고 중간에 관리를 안 하고 수급 단계 와 보니까 연금화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10%가 아니고 20%, 30%, 뭐 최소한 한 50%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촘촘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가입 단계에서, 가입 유지 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일어나 지금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거요. 뭐 자동으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신규 사업장은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 연속성 강화, 중간에 누수되는 거를 중도 해지를 제한한다든지 중도 인출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조금 이제 보완해 볼 수 있겠다. 무조건 이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담보대출을 좀 저리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뭔가 이게 유인을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 운용은 금융 밸류업 이제 밸류업 환경 조성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박스권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시장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어떤 건전 경쟁이 유도될 수 있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가서 급여 단계에 갔을 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금화되는 부분. 근데 이제 국민연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강제적으로 종신연금이다. 뭐 이거보다는 옵트아웃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좀 간다 그러면 좀 제도를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개인연금 같은 퇴직연금보다는 좀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령 형태,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연금화를 하지만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어떤 수령 형태로 간다 그러면 좀 조화롭게 공사적이 정책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 걸쳐서 세제 혜택, 뭐 세제 정책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세제 정책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 얘기한 소득 공제 축소 부분을 연금화 지원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뭐 컨트롤 타월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 퇴직, 개인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제도별로 따로따로 지금 관리되고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인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이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되고 있는 어떤 적립금이 그 시장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가입 유지 단계에서 봤을 때 잠재적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고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 상품, 그리고 또 수수료 인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장기 가입할 때,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시장에서 가입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자산 운용은 장기 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단기로만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운용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고 또한 시장에서도 그렇게 가야만 어떤 수익률 제고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장기 운용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에 대응 강화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인 급여 수급 시점에 갔을 때는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연금 수령을 이제 시장에서도 유도해서 다양하게 이제 연금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으로 뭐 장기적으로 연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할 수 있는 정책은 뭐 수수료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인하한다든지 조정해 줌으로써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연금화로 유도해 가면 퇴직연금 노소득 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